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운명처럼 느껴지는 사랑이었죠. 그녀에게 청혼을 하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부푼 기대감으로 그녀의 집으로 향한 저는 미래의 장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장모님은 무슨,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에. 성급하게 굴지 말고 본분을 지켜줬으면 좋겠네. 장모님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싸늘했습니다. 제 아무리 살가운 미소를 지어도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 같았죠. 사위는 딸 도둑놈이라는 옛말처럼 제가 귀한 딸을 빼앗으러 온 원수라도 되는 양 시선마저 날카로웠습니다. 이럴 땐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선물을 통해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 되게 좋아하신다고 해서 오늘 새벽에 수산시장에서 특별히 공수해 왔습니다. 내가 대게도 못 먹고 사는 줄 아나? 그 정도는 내 돈 주고도 충분히 사 먹을 수 있는 것이야. 자네가 그걸 어디서 주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시한 걸로 점수 따려 하지 마. 싱싱하고 속이 꽉 찬 대게를 사려고 새벽부터 수산시장에 가서 준비했는데 시시하다며 냉대를 하니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대박이었죠. 저기 옆집의 다정이 엄마네 사위는 처음 인사 오던 날 에르메스 명품백을 사들고 왔다던데. 빈정거리는 장모님의 말에 저는 대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초면에 명품백 이야기를 꺼내다니 너무 속물 같았죠. 대놓고 비싼 선물을 요구하는 걸 보니 낯짝도 두꺼운 사람인 듯 했습니다. 자네는 센스가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장모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어리숙한 바보인 척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에르메스가 뭔지 몰라서요. 거기서 명품백을 사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100만 원 정도 하나요? 장모는 대놓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100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500원 줘야 그래도 괜찮은 크기의 가방을 살 수가 있어. 1,000만 원이요? 가방 하나가 뭐가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명품이지.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비싼 명품백을 살 돈은 없습니다, 장모님. 그러자 장모는 혀를 끌끌 차면서 나름의 결론을 냈습니다. 센스도 돈도 둘 다 없는 거네. 그럼 허접하기는. 저는 졸지에 센스도 돈도 없는 허접한 사윗감이 되고 말았죠. 장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직업이 뭔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 태양광 사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장모는 회사의 위치는 어디고 직원은 몇 명이며 매출은 얼마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마치 투자 전문가가 기업을 분석하듯 날카로운 질문들을 퍼부었죠. 저를 사윗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투자처로 보는 듯한 압박 면접이 이어졌습니다.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야? 지금 저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어서요. 미영이는 우리 집에 몸만 들어오면 됩니다. 제 대답에 장모는 정색을 하며 기어이 본석을 드러내더군요. 신혼집도 하나 안 해오겠다는 거야? 그냥 저희 집에 살아도 되니까 굳이 새 집을 사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요. 그래도 30평대 신축 아파트 정도는 하나 해와야 되지 않겠어? 30평대 신축 아파트요? 그래, 동네는 마포가 좋겠네. 거기가 요즘 집값이 많이 뛰더라고. 마포에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사려면 15억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우리 딸 의사잖아. 그 정도 돈도 없이 우리 딸을 데려가려고 했어? 아파트는 내 명의로 사는 걸로 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아예 법적으로 못 박아 놔야지.
15억짜리 아파트를 사오라는 것도 황당한데 우리가 결혼해서 살 아파트를 왜 장모 명의로 구입을 하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장모가 딸의 결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이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신혼집을 왜 장모님 명의로 하자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애들 아빠 먼저 보내고 나 혼자 힘들게 딸 키워서 의사까지 만들었으면 장모한테 그 정도 보답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장모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예비 아내의 얼굴도 점차 창백해졌죠. 그리고 미영이 오빠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 자금이 5억 필요하대. 사위 되는 도리로 이 정도는 해줘야지. 15억 아파트에 처남 사업자금 5억까지 총 20억이나 해오라고요? 그 정도도 못 해오는 남자한테는 내 딸을 보낼 수가 없어. 아무리 딸의 의사라고 하지만 결혼이 사업도 아니고 한탕하려는 수작이 너무 뻔하게 보였습니다.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르는 순간 보다 못한 예비 아내가 마침내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빠한테 사업 자금을 왜 대야 해? 그리고 이 아파트도 엄마 명의잖아. 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다가 아파트 구입하고 대출금 지난달에 다 갚았는데 또 무슨 아파트가 필요해? 마포에 새 아파트 생기면 이건 네 오빠한테 증여할 거야. 민수 씨한테 아파트를 받아다가 오빠한테 증여를 하겠다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아내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뿐인 오빠가 맨날 사업을 한답시고 말아먹고 있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을 아내 혼자서 갚았다는 건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왜 안 돼? 내 명의 아파트 내 맘대로 아들한테 증여하겠다는데 네가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예전에 살던 집, 아빠가 남기고 떠난 그 2층 집, 오빠가 사업한답시고 담보 잡혀서 날려먹은 거 잊었어? 엄마는 대체 오빠 밑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갖다 바쳐야 정신을 차릴 거야? 내가 뭐 지금은 정신이 나가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럼 정신 나갔지.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으니까 아직도 오빠 사업자금 대주자는 얘기를 하지. 이 망할 놈의 기집애가 어디서 엄마한테 정신이 나갔다고? 야, 너 그거 하극상이고 폐륜이야. 하극상이든 폐륜이든 제발 엄마 정신 좀 차려. 이건 정말 아니야.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수 씨, 일어나요. 저딴 말 더 듣고 있을 필요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에요. 아내는 나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보였죠. 미안해요, 민수 씨. 지금껏 아내가 가장 노릇을 알며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아왔을지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갑자기 모든 게 혼란스러워서. 일단 우리 집에 가자. 가서 차분히 생각해보자. 그렇게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긴 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잠도 안 오더군요. 장모의 노골적인 요구와 아내의 복잡한 가족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비 장모는 아내에게 매일같이 집에 들어오라며 집요하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쥐죽은 듯 조용히 있다가 전화를 끊었고 급기야 병원 정문 앞에서 기다리는 장모를 발견하고 뒷문으로 도망쳐서 퇴근을 할 정도로 정신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병원 앞에서 날 기다리는 거 있지? 이러다가 정말 환자 보고 있는데 진료실로 쳐들어오는 건 아닐지 조마조마하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지낼 수도 없고 무슨 수를 내긴 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영이도 저도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어떻게?
나는 인터넷에 떠도는 초음파 사진을 출력해서 임신을 했다고 속이자고 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임신을 했다는데 결혼을 반대하시겠어? 그럼 돈은 어쩌고? 임신을 했든 말든 기어코 돈을 받아내고 말 거야. 우리 엄마랑 오빠가 지금까지 나에게 해온 것을 보면 분명 그래. 그것도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내가 해결할 테니까 자기는 나만 믿어. 우리는 장모에게 임신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상대로 장모는 금방 속아 넘어갔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정말이야? 미영이 너 정말 임신을 했어? 그래, 엄마. 나 임신했어.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결혼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장모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뇌리에 스친 돈 계산 때문이었을까요? 장모는 기어코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20억은 준비됐어? 그게... 죄송합니다, 장모님. 죄송하다니. 설마 20억을 못 태우겠다는 소리야? 장모님, 저 사업 망했어요.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은 정말 한 푼도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장모가 어떻게 나오나 두고 봤습니다. 그녀의 탐욕이 과연 손주의 존재 앞에서 흔들릴지 아닐지 궁금했죠. 하지만 장모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결혼 절대 반대야. 내 딸을 너 같은 거지한테 줄 수는 없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 저는 절대 못 헤어집니다. 저와 미영이는 서로 사랑합니다. 아이까지 있는데 어떻게 미영이와 헤어집니까? 장모님 딸의 아이입니다. 장모님의 손주라고요. 임신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반응이 돌아왔죠. 그까다이 치우면 되지. 아직 입도 좁고 배도 안 나온 거 보니 어차피 몇 주 안 됐을 거잖아. 의사한테 가면 뚝딱이야. 장모의 말에 아내는 충격을 받았죠. 뭐라고,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가자. 장모는 아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는 듯한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당장 가서 치우자. 우리 딸 인생 망치기 전에 이 엄마가 차려줄게. 싫어. 절대 안 돼. 아내는 엄마의 손을 뿌리쳤죠. 엄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엄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 그럼 너는 저 거지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인생 망쳐 이거사.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내가 먹여 살리면 되잖아. 엄마 딸 의사야. 새 식구 먹여 살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네가 저 인간을 먹여 살리면 나는 누가 먹여 살리는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예비 처남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었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 난리들이야. 진영아, 우리 아들 큰일 났어. 장모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대역죄인이라도 되는 양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죠. 저 못돼 먹은 인간이 우리 미영이를 임신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니? 뭐? 임신? 처남의 반응은 의외로 시큰둥했습니다. 장모의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차분한 태도를 보였죠. 요즘 결혼 전에 임신하는 사람들 많아. 오죽하면 애는 혼술해 가는 게 좋다는 얘기까지 생겼겠어? 둘 다 나이도 많은데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더니 제 어깨를 툭 치며 격려해주는 척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아내와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축하해. 이제 애 아빠도 됐으니 결혼을 또 서둘러야겠네. 결혼은 무슨 결혼? 이 결혼 절대 안 돼. 결사 반대야. 장모가 발악을 하며 반대하자 처남은 이상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엄마? 결혼 반대할 이유라도 있어? 있지. 왜 없어? 무슨 일인데? 저 인간이, 저 몹쓸 놈이 사업이 망했단다. 부도가 나서 돈이 한 푼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 미영이한테 얹혀 살아야 한다고. 사업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처남의 표정은 마치 가면이라도 쓴 듯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호의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눈을 부라리며 저를 바라봤죠. 망했다는 거 무슨 결혼을 해? 도대체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나섰죠. 내가 먹여 살리면 된다고 했잖아. 나는 내 남편과 내 아이를 지킬 거야. 뭐? 미영이 네가 먹여 살린다고? 미쳤어? 처남은 아내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선 아내의 팔을 잡아 끌며 모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럼 엄마 생활비는? 앞으로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할 거야. 내 돈은 이제 내가 직접 벌고 관리할 권리가 있어. 엄마 용돈은 매달 넣어드릴게. 하지만 그것 이상은 없어. 야,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아? 오빠 인생은 오빠가 알아서 해. 지금까지는 내 돈으로 오빠 뒷바라지 줬으면 됐잖아. 되게 뭐가 돼? 내 사업, 내 아파트는 어떻게? 오빠 사업이랑 오빠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데? 내가 언제 오빠 사업이랑 아파트를 책임지겠다고 했어? 착각도 유분수네. 아내는 말문이 막혀 한숨을 내쉬고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배신감과 울분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장모와 처남이 얼마나 자신을 이용해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그걸 왜 다 나한테 떠넘겨? 오빠 사업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무슨 엄마랑 오빠의 현금 지급기야? 처남이 대답할 겨를도 없이 장모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편애와 딸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오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오빠는 유씨 집안의 대를 이어갈 장손이야, 장손. 장손이면 뭐? 장손이면 남의 인생까지 망쳐도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네 오빠 잘 되는 게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길이야. 엄마는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먼저 생각해 줄 수 없어? 아니, 나를 자식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긴 한 거야? 나는 그저 돈 벌어는 기겼을 뿐이잖아. 닥쳐! 너 지금 감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지금까지는 참았어도 앞으로의 내 인생까지 두 사람을 망치게 둘 순 없어. 우리가 미영이 네 인생을 망쳤다고? 너 대체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 말 거역한 적 없던 착한 애가 설마 저 몹쓸 놈이 너한테 그러든? 엄마랑 오빠가 네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장모는 그대로 내 멱살을 잡고는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딸이 변했어. 어서 내 딸 앞에서 꺼져. 이 나쁜 놈아. 진영아, 저 자식 좀 내보내라. 어서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처남이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죠. 이거 놓으시죠. 어라, 이 자식 봐라. 물주 제대로 잡았는데 우리 때문에 놓치게 생겨서 짜증나지?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그러면서 처남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는 내가 다른 혼처 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선 봐서 결혼해. 저런 거지 같은 새끼한테 네 아까운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어. 그럼 뱃속에는 어떡하고? 어떡하긴? 지워야지. 요즘 애 지우는 거 합법이야.
네 인생에 걸림돌이 될 게 뻔한데 어떻게 오빠가 돼서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는 아내를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듯 잔인하게 그녀의 팔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의 고통이나 뱃속의 아이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한 도구로 아내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가서 애부터 지우자. 싫어! 그러면서 아내는 오빠의 손을 뿌리쳤죠. 어떻게 오빠랑 엄마랑 이렇게 똑같아? 내 인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이제 내 아이까지 지우라고 해? 닥쳐. 어디 감히 오빠한테 대들어? 오빠가 뭐 대수라고. 엄마 꼬득에서 내 피 빨아먹고 사는 주제에. 그러자 장모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아내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장모의 눈에는 딸에 대한 일말의 애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엄마가 돼서 아들과 딸을 저렇게 차별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이 망할 기집애야. 기껏 의사 만들어놨더니 어디서 꼴통 같은 소리나 짓거려?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은희의 보답은 못할 망정. 은혜는 무슨 은혜? 엄마 때문에 내 삶은 언제나 빚뿐이었어. 알고 보니 아내는 의사로 버는 월급도 모두 엄마에게 주고 있었으며 의사는 대출이 잘 된다는 이유로 지금 살고 있는 친정집 주택을 살 때도 아내 명의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 전부 엄마 호주머니로 들어갔잖아. 엄마한테 생활비 보태는 게 그렇게 아까웠어? 엄마 아파트 대출금 내가 다 갚았어. 엄마 명의인데 왜 내 빚이 돼야 하냐고. 심지어 오빠는 여러 번 사업을 망해 아내 명의로 대출을 최대한도까지 끌어와 놓고 또 사업에 망해서 아내가 그 빚을 홀로 갚아나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 명의로 된 대출만 몇 억이었어. 그게 다 오빠 사업 실패 때문에 진 빚이었잖아. 그거 다 갚느라고 나는 30이 한참 넘도록 결혼도 미루고 일만 했어. 이제야 내 인생 찾겠다는데 왜 이렇게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뭐라고? 진드기? 야, 너 뭘 다 했어? 처남이 당장이라도 때릴 듯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아내를 품에 안고 그를 막아섰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미영이 몸에 손대지 마세요.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선 아내를 데리고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말없이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도 나한테 하는 거 봤죠? 우리 엄마는 아들만 자식이고 딸은 그냥 살림 미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저 현금 지급기에 불과했어요. 아내가 겪었을 차별과 고통에 가슴이 아파왔죠. 그동안 그녀가 감당해야 했을 외로움과 슬픔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왕님처럼 모시면서 살게.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만 보고 살아. 내가 미영 씨의 가족이 되어줄게. 아내는 고맙다는 말 대신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나저나 가짜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임신을 했다고 속였으니 이제 어떡하죠? 중간에 유산했다고 또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할수록 앞이 캄캄하네요. 무슨 걱정이야. 그럴 필요 없어. 정말로 임신을 하면 되지. 내 말에 아내는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미소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죠. 당신만 괜찮다면 이제 정말 우리만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나도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의사 면허 따고 아파트 대출이랑 오빠 사업자금 대출 갚다 보니까 벌써 30이 훌쩍 넘었잖아요.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나와 아내는 서로의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어떤 고난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확신과 함께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아내는 우리 집에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동거였지만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고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내가 조심스럽게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그냥 생략할까요? 요즘은 스몰 웨딩이나 언약식도 많이 하잖아요. 조용히 둘만의 언약식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 왜? 예쁜 웨딩드레스 입고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당신이 꿈꾸었던 결혼식 그대로 해주고 싶은데. 결혼식에 엄마랑 오빠가 안 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잖아요. 괜히 시끄러워지고 싶지 않아요. 혹시라도 결혼식에 와서 회방이라도 놓을까 봐 걱정도 되고. 아내는 친구와 직장 동료에게 집안 사정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고통이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그녀를 보니 제 마음이 더욱 아프더군요. 그녀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하와이에서 결혼할까? 남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한 최고의 순간을 만들자. 하와이요?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미국에 살고 계셨습니다. 오래전 이민 가서 큰 사업을 일구셨죠. 아들이 신부감을 데려와서 미국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부모님 또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와이 리조트 하나 빌려서 미국에 있는 부모님이랑 친척들 초대하고 한국에선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하와이로 초대하는 거야. 어때? 당신이 꿈꾸었던 것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결혼식을 만들어줄게. 그런데 친구들이 거기까지 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괜히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청첩장이랑 비행기표를 같이 보내주면 되지.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사실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사업체도 여러 개 굴리고 있는 자산가였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제가 경영하는 수많은 회사 중 하나에 불과했죠. 그렇다 보니 하와이 결혼식 비용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그 모든 걸 신경 쓰지 않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계획에 행복해하다가도 벼랑간 장모 생각이 나서 낯빛이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기 회사로 연락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자기 회사가 안 망한 거 알고 끝까지 돈 뜯어내려고 할까 봐 걱정이에요. 우리 엄마 보기보다 집요한 구석이 있거든요. 걱정 마. 태양광 업체는 진짜로 문을 닫았으니까. 문을 닫았다고요?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였어.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미영이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이 정도만 말해주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었기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민수 씨가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지금껏 왜 나한테 숨겨왔던 거예요?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당신의 진심을 보고 싶었으니까. 나는 여자를 만날 때 반드시 지키는 원칙 2가지가 있었습니다. 고가의 명품 선물을 하지 않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을 것. 오직 저의 사람 됨됨이만을 보고 사랑해주는 진정한 인연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면 여자들이 그 선물 때문에 나한테 붙더라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면 길을 쓰고 나와 결혼을 하려고 하고. 나는 그런 관계가 싫었어.
오직 김민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어. 그리고 나의 예비 아내, 미영 씨가 바로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저는 매혹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를 끝까지 믿고 지켜줄 당신이라는 확신이 있었어. 나 역시도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끝까지 곁을 지켜줄게.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나도 당신 덕분에 이제야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날,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배를 요란하게 눌러댔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가보니 장모와 처남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자기야, 손님이 온 것 같아. 나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불청객의 얼굴을 본 그녀는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 문 열어줘. 아님 그냥 쫓아낼까?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문전박대를 해. 아내는 역시나 착한 심성의 소유자였습니다. 나는 아내의 그런 면이 좋았습니다. 그럼 일단 문 열어줄게. 문을 열어주자마자 장모와 처남은 다짜고짜 집 안으로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걸음을 멈추고 널찍한 거실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둘러보느라 넋이 나갔죠. 장모는 쩍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처남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가 네 집이라고? 야, 이거 뭐야? 설마 네가 산 집이야? 너 사업 망했다며? 보시다시피 제 집이긴 한데요. 나는 이왕 시작한 거짓말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 집도 다음 주면 경매로 넘어갈 거예요. 사업이 망해서 가진 걸 모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나는 내가 여전히 부자라는 사실을 꼭꼭 숨겼습니다. 그러자 장모와 처남은 그러면 그렇지라며 아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미영아, 당장 나와. 싫어. 나는 끝까지 민수 씨 곁에 있을 거야. 엄마가 뭐래도 나는 민수 씨를 떠나지 않아. 너 대체 왜 이러니? 이 집도 다음 주에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그러면 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려고? 내가 먹여 살리면 된다고 했잖아. 아내가 끝까지 우기자 처남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여기 사인해. 이게 뭐야?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죠. 나는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종이에 인쇄된 글씨를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각서였습니다. 각서? 아내가 각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유미영은 김민수와 이 시간 이후로 가족으로서의 인연을 모두 끊기로 한다? 각서에는 아내가 나와 결혼할 경우 가족으로서의 인연을 모두 끊으며 남편의 사업 보도로 인한 책임을 직접 지고 절대 친정을 찾아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물들었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가족에게 할 짓이 아니잖아. 정말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입 닥치고 사인이나 해. 내가 사업 망하니 거지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그러다 잘못되면 네 뒷감당은 누가 해줘? 화가 난 아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어 각서에 힘껏 사인을 했죠. 이걸로 완전히 끝이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래? 다시는 보지 말자. 처남이 각서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장모는 아내의 얼굴에 바싹 다가가 악담을 퍼부었죠. 너, 저 자식하고 결혼하는 건 뼈에 사무치게 후회하게 될 거야. 아니, 난 후회 안 해. 오히려 후회는 엄마가 하게 될 거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나는 장모와 처남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각서를 쓰기 전까지는 가족이라 들여보냈지만 이제는 남입니다. 그러니 이후에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나는 매몰차게 문을 닫고 아내를 품에 감싸 안았습니다. 저런 인간들을 가족이라 믿고 살아왔다니. 내가 반드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나는 아내와 함께 하와이로 가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와 부드러운 백사장 위에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맹세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딸,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들만이 함께한 그 결혼식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민수 씨, 정말 꿈만 같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당신의 모든 순간이 꿈처럼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게. 나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개인 병원을 개업해 주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을 갖춘 깔끔하고 넓은 병원을 보고 아내는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내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유미영 원장님. 아내의 내과 병원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실력과 따뜻한 성품은 금세 입소문이 났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평화로운 진료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환자 명단에서 장모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오길자. 동명이인이라고 하기엔 생년월일까지 같아서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원장실로 들어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다음 환자 들어오라고 할까요? 그래요. 오길자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따라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장모가 맞았습니다. 그녀는 처남과 함께 당당하게 진료실로 들어서더니 간호사에게 명령하듯 말했죠. 아가씨는 좀 나가 있어. 우리가 얘기할 게 좀 많아서 말이야. 네? 간호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당황하는 간호사에게 아내는 아는 분이라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눈치껏 진료실을 나갔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문틈으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내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는 사람? 너는 의사라는 애가 에미를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니? 가족관계 끊는다는 각서에 사인하라고 한 건 내가 아닌 오길자 씨 아들이었어요. 그때 분명히 서로 인연을 끊겠다고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오길자 씨 아들? 이 미친 기집애가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장모와 처남은 자기들을 속였다며 미쳐서 발광을 했습니다. 처남은 분노에 찬 얼굴로 테이블 위 기물들을 거칠게 쓰러뜨렸고 장모는 육두문자를 섞어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사기꾼 아냐?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고작 20억이 아까워서 우리 속였다는 거야? 야,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언성이 높아지는 것도 모자라 장모와 처남은 원장실 안에 있는 집기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처남은 혈안이 되어 소독기 위에 놓인 기구들을 발로 차고 장모는 비싼 장식품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놀란 간호사가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바로 위층에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날이 올까봐 아내의 병원과 내 사무실을 같은 건물에 두었습니다. 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비명에 지체할 틈도 없이 진료실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나를 본 간호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원장실을 가리켰습니다. 대표님, 이상한 사람들이 원장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나는 원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쓰러진 기물들 사이에서 아내는 겁에 질린 채 서 있었고 장모와 처남은 여전히 돈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격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만! 당장 여기서 나가! 어라, 너 이 자식 잘 만났다. 어디서 망했다고 거짓말을 해? 임신도 다 거짓말이었지? 나는 달려드는 처남을 밀쳐내고 각서를 들이밀며 더 이상은 우리와 가족관계가 아니니 다시는 아내를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내쫓았습니다. 다시는 내 아내 앞에 나타나지 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당신들의 악행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셋을 셀 동안 안 나가면 당장 경찰을 부르겠어? 이미 공증까지 받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각서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에 그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현관 밖으로 걸어나갔죠. 나는 곧장 간호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환자들 진료는 부원장님께 부탁하고 아까 그 사람들이 다시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는 아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쓰러졌죠. 다행히 병원에 고용된 후배 의사가 즉시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원장님, 임신인데요? 임신이라니, 정말? 아니, 원장님은 의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임신인 것도 모르고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나는 곧장 아내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임신 4개월째였습니다. 가짜 초음파 사진으로 꾸며냈던 일이 거짓말처럼 현실이 된 것입니다. 민수 씨, 정말 기적 같아요. 아내와 저는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소식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건강하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얻어낸 소중한 존재였죠. 딸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언제나 우리 집을 행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처남은 친정집을 담보 삼아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결국 돈을 다 날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무책임함은 여전했습니다. 결국 장남에게 버림받고 길에 나앉게 된 장모는 지인들을 수소문해서 또다시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생사의 기로에 선 듯한 초췌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아, 나 좀 살려다오. 착한 아내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마음 아파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게 뭐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당신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내가 옆에서 함께 할 테니.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가 또다시 오빠 때문에 사고를 칠까 봐 걱정이 돼서 섣불리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럼 안전장치를 만들어야겠네. 안전장치요? 이번에는 우리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야겠지? 그때 처남이 각서를 내밀었던 것처럼. 나는 아내와 상의해서 장모에게 다시는 장남에게 돈과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갑이었습니다. 각서를 각서로 되갚아준 셈이죠. 더 이상 장모의 편애와 처남에게 탐욕이 아내를 괴롭히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장모의 앞에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다시는 처남 유진영에게 단 한 푼의 돈도 재산도 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꼭 이런 걸 써야 해? 네, 여기에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 부부는 장모님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장모는 하는 수 없다는 듯 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각서를 가져가 공증을 받은 즉시
나는 장모에게 고급 빌라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충분히 지급해드렸죠. 그녀는 다시 한번 딸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빌라에 입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장모는 외손녀가 보고 싶다며 우리 집에 들러도 되냐고 물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과거의 위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강아지처럼 조용하고 온순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손녀를 보고 싶으시다는데 어떻게 할까? 나 시간에 편하게 오시라고 해. 일하는 아주머니랑 보모랑 다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의 허락에 떨어지자 장모는 거의 매일 들러 외손녀를 품에 안고 내려놓질 않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옹알이의 한바구음을 웃었죠. 그녀의 얼굴은 전에 없던 행복감과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따로 보모를 고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기를 살뜰히 보살폈죠. 그러자 아내는 장모에게 딸을 맡기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매일 이렇게 와서 애를 봐주는데 이제 베이비시터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엄마가 정말 아기를 예뻐해요. 좀 더 두고 보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하니까. 장모님이 저러시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처남이 찾아오면 애를 놔두고 가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애를 볼모로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을 사람이었지만 그 말은 아내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경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죠. 아직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우려했던 대로 처남이 장모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지만 그의 얼굴엔 여전히 탐욕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그는 이번에 사업을 하면 정말 대박이 날 거라면서 장모에게 또다시 사업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나 돈 좀 줘. 이번엔 진짜 대박 아이템이야. 하지만 장모의 태도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외손녀를 너무나 예뻐하게 된 장모는 각서의 내용을 어기면 다시는 외손녀를 못 볼까봐 단호하게 아들을 내쳤습니다. 외손녀의 존재가 그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분신이라 여겼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핏줄이라는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는 외손녀에게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듯했습니다. 장모는 과거의 위세는 찾아볼 수 없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진영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네 동생 인생까지 망가뜨리지 마.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엄마한테 매달리니?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해. 갑자기 왜 이래? 지금까지 엄마가 다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도와줘야지. 지금까지 네 밑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그 돈이 다 미영이 피땀 흘려 번 돈이야. 너 때문에 미영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이나 알아? 뭐야, 이제 와서 딸 편을 드는 거야?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 꼴랑 그깟 손녀 하나 때문에 아들을 버려? 엄마까지 나를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처남은 발광을 하며 장모의 집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가구들이 쓰러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냄비들이 널려있던 주방까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아내와 내가 급히 달려갔을 땐 이미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한 후였습니다. 경찰들은 처남을 제압하고 있었지만 장모는 충격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장모에게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온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아들의 폭력에 그녀의 육체와 영혼 모두 깊은 상처를 입은 듯 보였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 자식이 날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자식이. 장모는 결국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평생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한과 이제 와서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왔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듯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녀의 삶이 오롯이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었음을, 그리고 그 희생이 결국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런 엄마의 모습을 목격한 아내는 가슴속에 묵혀둔 슬픔의 응어리를 씻어내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잖아.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딸에게 장모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사과했죠.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이 사라지고 겸허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내 눈이 멀었었어. 정말 미안하다, 미영아. 네가 얼마나 아팠을지 엄마가 이제야 헤아려 본다. 나를 용서해 주렴. 아내는 이제야 처음으로 엄마에게 진심으로 이해받았다는 생각에 제 품에 안겨 감사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가족 간의 불화가 연민으로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슬픔만이 아닌 해묵은 상처가 드디어 아물기 시작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엄마가 변할 수 있었어요. 제 삶도 당신 덕분에 바뀌었어요. 나는 처남이 다시 찾아와 괴롭힐까봐 장모를 우리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갈등을 딛고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될까? 내 평생 너희에게 못할 짓만 했는데. 평생 못할 짓만 하시긴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시니 앞으로 좋은 일만 하시면 되죠. 그래, 엄마. 이제는 좋은 말만 하면서 서로를 위해주면서 살자. 그 이후로 우리 집은 딸의 재롱과 장모님의 사랑에 웃음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장모를 보듬어준 아내의 착한 마음씨와 넓은 아량을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러한 점이 그녀가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치유해주는 진짜 의사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겠죠.